네, 제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회계입니다. 이제까지 뭐 한 거를 뭐 재무회계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관리회계, 관리회계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회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뭐 좀 구분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까지 공부한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을 놓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그 중에서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무엇인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무회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회계는요, 이번에는 이제 내부 이해관계잖아요. 그죠? 내부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관리회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회계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있어서 통제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회계 기간 종료 그것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게 되죠. 이게 무엇이 예산과 틀렸다고 한다면 이게 왜 틀렸지? 이것을 이제 찾아서 여러 가지 통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중에서 계획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계획 단계에서 그리고 통제 단계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과의 차이점은 다시 수정을 거쳐서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큰 경영학의 흐름이고요. 관리회계로 넘어왔습니다. 하나의 회계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예산들을 싹 세부적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여러 가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 자, 이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관리에게는요, 여기에 지금 가격이죠. 프라이스. 가격 곱하기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과 수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리에게서는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표준이 될 수 있고요. 가격이 표준이 될지, 뭐 수량이 표준이 될지, 또는 뭐 바꿔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뭐 구매한 가격, 뭐 구매한 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차이를 관리하고 이것이 왜 차이가 났지? 그럼 다음번에는 차이가 나지 않기 위해서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수량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고 관리 정책이라든지 등등등등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표준 매출 가격이 있습니다. 자, 가격을 이제 표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이 금액을 아주 스탠다드로 정해서 우리는 팔겠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 실제로 매출한 수량이 있고요. 표준에 의거해서 매출한 수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바로 매출 수량 차이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이를 이제 점점 더 좁히고 간극을 둬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뭐 애누리라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측과 그리고 실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 자, 이번에 이제 실제 구매 수량, 구매 수량은 실제 요것을 우리가 구매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표준 가격이고 그리고 가격이 실제 구매한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구매 가격 차이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 자, 관리에게 아주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과정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수량 차이, 가격 차이를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관리회계에서는요, 이 가격과 수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이제 하나를 더 볼까요? 이제 원가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회계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회계학은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뉘어지고요. 여기서 관리회계는 다시 원가 관리회계 그리고 일반 관리회계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원가 관리회계라는 게 이제 그럼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예,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원가를 이제 책정하는 과정,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다는 거. 자, 생산 원가가 뭐 여기에는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노무비 그리고 재료비 등등등 간접 경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은 얼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자, 뭐 여기 가격이라고 하는 건 또 이윤도 이제 올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원가 부분에서는 원가가 요만큼 발생했으니까 거기다 이윤을 엎쳐서 판매가를 만들게 되는 과정.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 제품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투입된 재료, 그리고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투입된 인력. 자,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전체를 다 돌렸습니다. 전기를. 그러면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가 여기에는 얼만큼이 쓰였을까? 자, 이것을 할당하는 것이 원가 회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에 대해서는 좀 이 관리 회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수량 차이, 가격 차이,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 대한 할당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뭐 간단하게 뭐 관리 회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입니다. 자, 관리 회계와 관련해서 껌의 무한한 변신이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관리 회계에서는요, 이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수량에 대한 부분도 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P 곱하기 Q에 어떠한 변화를 줄 때 우리의 매출액이 또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당기순이익도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이 또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한번 껌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자, 이 껌 보셨죠? 우리 김일권 선생님은 이제 식품과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껌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 껌은 100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껌 한 통에 몇 개의 껌이 들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에는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100원에 껌 수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량은 7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 자, 이제 껌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량이 5개로 이제 변화를 하네요. 그죠? 자, 5개로 변화를 하면서 이 껌 가격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가격은 껌 그러면 일단 100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인지된 가격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Q, 수량이라는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 자, 그래서 수량을 7개에서 5개로 줄이게 됩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100원을 가져가고요. 자, 이제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요. 물가도 계속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껌이 이제 계속 가격과 수량이 무한하게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변신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짝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100원짜리 7개 그리고 100원짜리 5개의 수량을 가지고 있는 또 껌으로 변화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과감하게 또 200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200원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2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수량을 그거에 또 버금가게 더 많이 넣었다는 거. 자, 100원에 5개 하던 거를 2배를 올렸으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덤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200원에 11개짜리 또 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을 300원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껌의 숫자를 아예 1개에서 10개로 낮춥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량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조정을 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껌이 이제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혁신? 예, 자일리톨이라는 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껌의 가격이라고 하는 그 인지된 가격 부분을 이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성능 부분에 있어서 혁신,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혁신을 이룸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가격이 인지된 가격이 좀 깨지기 시작하는, 예, 여러 가지에 대한 껌의 변화. 예, 이거 뭐 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껌의 가격과 이 수량의 변신 관계, 제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들의 도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P, 가격, 그리고 Q, 수량. 자,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다는 거. 그리고요, 여기 가격 부분만을 따졌을 때는 이게 화폐 단위로서의 인지된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또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 가격 또는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너무 인지된 가격이 고착화가 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량을 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량의 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껌이라는 것의 가격, 그리고 껌이라는 것의 수량, 이런 변신을 통해서 우리는 관리회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제가 사례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회사의 매출액,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익과도 직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는 뭐 우리가 최초에 가지고 있는 원가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해서 가격도 조정이 되고 그리고 수량도 조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관리회계 속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껌의 무한한 변신, 껌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자, 이 슬라이드는 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관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재무관리의 이해.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입니다. 이제 재무관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재무, 재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무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업에는요, 현재의 경제적인 자원이 만약에 뭐 10원의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원의 가치는 미래, 10년 뒤에 얼마의 가치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원의 가치가 있지만 미래에는 100원의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에게 부채를 좀 빌려 주십시오. 라는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다 하는 거. 자,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서로 다른 시간 차이의 자원 배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자원을 이제 평가하는 게 뭐 현재 가치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자원을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자, 어찌되었건 재무라고 하는 것은요, 자원의 배분 개념,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한 자원의 배분 개념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재무 관리입니다. 재무 관리라는 걸 한번 넣습니다. 재무 관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이 있죠. 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지 통제를 의미한다는 거.
거. 자, 기업에게는 자본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죠? 어디에서? 예,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증권시장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갑니다. 잘 운용을 했더니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이자 수익을 또 발생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무엇인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운용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러한 조달과 운용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 이것을 재무 관리라고 한다. 뭐 이 정도로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자본의 조달과 운용을 통해서 예,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본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당 정책 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통제하고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기능 활동들을 부여시킨 것이 바로 재무관리다. 뭐 이 정도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해서 예, 재무관리라고 하는 부분에는 경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 행위가 자본의 조달, 운용, 그리고 현금 흐름 파악, 자금 계획, 자본 구조, 배당 정책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 활동들이 있다 하는 거. 자, 재무 관리 이제 활동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예, 하나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활동이 있고요. 하나는 자본 조달 결정을 위한 또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무엇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가 더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투자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재무관리에 의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예, 투자 결정의 아주 적정성, 아주 효과성, 효율성 등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 하나의 활동이 나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자본 조달 결정입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위에 있는 빨간 것이 조달과 운용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 운용에 해당되는 게 투자 결정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본 조달 결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들. 자, 그래서 재무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이 있는데 그 경영 활동들을 아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버리면 이렇게 투자 결정 활동, 자본 조달 결정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기업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원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자기 자본, 예, 내가 돈을 내서 예,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을 가지고 와서 자금을 구축하게 되는 거. 자, 이러한 자금 조달 원천은 내부 금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외부 금융이라는 걸 씁니다. 예, 외부에서 무엇인가 자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달을 하는 경우, 그것을 뭐 직접 금융, 뭐 간접 금융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내부 금융은 유보 이익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다시 자금 조달 원천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 여기에 오너죠. 예, 그리고 출자 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게 다시 한번 예, 재출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자,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 알아봤고요.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예, 화폐 단위 개혁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이었죠. 예, 작년 이 분야 때문에 이 화폐 단위 개혁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본 과정을 좀 설명시키기 전에 제가 참고 슬라이드로 좀 가져왔다는 거. 자, 그만큼 이제 관심을 끌고 있죠. 예. 1919년도 3월 25일 날 예, 한국은행 총재가 예,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나라 이제부터는 화폐 단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화폐 단위 개혁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등.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조금 쟁점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될 확률도 좀 있다 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한나라에 통용되는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액면으로 변경시키는 게 바로 화폐 단위 개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단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조직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정도는 화폐 단위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 쪽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화폐 단위 개혁은 여기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 쪽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얘 2006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자, 1000분의 1로 화폐를 개혁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과도한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물가 상승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왔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터키의 사례입니다. 2005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얘는 더 엄청나게 큰 단위로 했네요. 100만 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했다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물가를 상당히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럼 두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군데는 1000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한 군데는 100만 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화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거. 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터키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짐바브웨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 자, 이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계획 단계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화폐 개혁에 대한 이렇게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정부 회계에서는요, 이제 경 단위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단위까지 쓰려고 하다 보니까 표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괴리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폐를 좀 단위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몇 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1952년도에 10월 달에 1000원짜리 화폐가 10환짜리로 바뀌었다는 거. 자, 1000원짜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가치가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10환이라는 것과. 그래서 1953년도 12월 달에 10환으로 만들었다는 거. 자, 이것을 다시 1962년 6월 달에 10대 1로 다시 화폐 단위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1966년도 8월 달에는요, 1원짜리 주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10환이 또 똑같아지는 거. 점점 물가가 상승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 쪽을 공부하고 있고요. 회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영 활동들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예,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폐 단위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회계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우리는 또 재무 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물가, 자금의 조달 그리고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화폐 단위가 개혁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화폐에 대한 단위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참고 슬라이드를 넣어놨고 지금 현재 2019년도 3월 달에 이미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아시라고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다는 거.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9회차 과제입니다. 자, 과제 부분을 맨 마지막으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두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배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겁니다. 글자 크기 똑같습니다. 11, 그리고 줄간격 180, 분량에 대한 제한은 요번은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기와의 조직에 대해서 경영의 기능 분야, 계획 조직 지휘 통제죠. 경영의 기능 분야를 적용해 한번 나는 우리 조직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휘와 통제를 통해서 좀 조직이 긍정적으로 새로운 조직의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의견을 서술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경영학 원론 수업을 통해서 기아에게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실 수 있고요, 부정적인 변화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영의 기능이라 하면 계획 분야죠. 그래서 처음이 계획 분야죠. 뭐 경영의 철학 그리고 비전, 우리의 목표 그리고 뭐 예산에 대한 계획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계획.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사소통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한번 어떤 유형의 조직이 됐든 설계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라고 하면 뭐 동기부여를 어떻게 잘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우리 조직의 형태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을 수 있고 효과성이 좋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통제. 우리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좀 한번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는 거. 자,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결정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으신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또 단정을 지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경영의 기능 분야,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우리 조직이 어떻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무엇인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의 포커스를 가지고 경영의 기능 분야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는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 경영학 원론 수업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때 하고 지금의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쪽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서술을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지식 그리고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과제에 대한 부분은 모든 과제가 다 제시가 됐다는 거,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그동안 여러분들 과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는 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